안녕하십니까. 법무원위의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준비사항, 그리고 1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법정 구속이 된 이후 항소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피고인 당사자 본인 내지 그 가족분들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검사가 수사 이후에 공소 제기를 한 경우 공소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이 적혀 있고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이 검사가 작성한 서류입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공소 제기를 한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열람 등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은 형사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다만 형사 피고인 본인의 주소지가 바뀐 경우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된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공소장을 직접 열람 등사해 보시는 것도 조금 더 빨리 공소 제기된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가 공소장을 확인해서 의뢰인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구체적 입증을 위해서 증거 기록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증거 기록에 이제 경찰 조사 내용, 검찰 조사 내용, 수사 보고서,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이런 어떤 유죄 입증에 검사가 수사를 한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증거 기록에는 경찰 수사 내용도 들어있고 검찰 수사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증거 목록이 붙어 있어서 증거 목록을 보면 어떤 증거들이 유죄의 증거로 수집되었는지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증거 기록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지만 공소장 일본주의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님께서는 오로지 공소장만 보고 피고인을 처음 재판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원에 다른 예단을 생길 수 있게 하는 그 다른 서류들, 기타 물건, 이런 부분은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은 재판을 할 때, 형사 재판을 할 때는 공소장만 보고 피고인, 우리 가족분이나 의뢰인분들을 재판정에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판사는 피고인 그리고 의뢰인분들께서 어떤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내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공소장만 보고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는 공소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반대되는 피고인의 변명할 수 있는 사유, 합의사실, 양형과 관련된 정상 참작 사유, 그리고 자수 여부, 어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 또는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 초기 단계에서는 판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만 보고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어떤 피고인이든 첫 번째 재판을 출석을 하면 피고인의 생년원일과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본인이 과연 맞는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인정신문을 한 다음에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는 혐의 사실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님께서는 검사에게 이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는 먼저 증거 기록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목록만, 어떠어떠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증거 목록만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증거 목록에 기재된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인부 의견을 묻게 됩니다. 이제 증거 인부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개별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고요. 증거들 중에서 이제 진술 증거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에 맞지 않거나 허위의 내용이 있다라고 피고인, 의뢰인분께서 주장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부동의를 하게 됩니다. 부동의를 하게 되면 해당 진술을 한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이 돼서 이제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기존에 기재된 내용들이 실제로
그 사람의 진술낸 내용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진정 성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차 제가 이런 재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판장님께서는 공소장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검사가 준비해서 유죄 입증을 위해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재판을 할 때는 판사님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이 된 이후에서야 비록 선고기를 앞두고 나서야 재판장님께서 뒤늦게 재판 절차를 쭉 진행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서야 증거 기록을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증거와 부동의한 증거를 분리를 해서 재판부의 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일부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의 제출을 받아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그 신빙성에 대한 증명력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이 요렇게 이제 요런 정도로 이제 분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량이 더 두꺼울 수도 있어요. 기록이 한 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사건 중에 뭐 기록이 30권짜리도 있고 이런 분량으로 그러면은 뭐 일반 뭐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한 기록이 한 이거 절반 정도의 분량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얇을 수도 있고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데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기록이 뭐 2권, 3권, 4권, 많게는 10권, 더 많으면 뭐 20권, 30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동의한 증거도 있고 부동의한 증거도 있기 때문에 동의한 증거들은 먼저 재판부에 제출이 되고 부동의한 증거들은 이걸 따로 분리를 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 끈으로 묶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끈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가 사실 요 밑에 보면 페이지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끌러가지고 분리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 실무관이 따로 나중에 이 페이지에 맞춰갖고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형사 기록을 전자 기록화 해가지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증거 기록은 전자 기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전자 기록을 하겠다라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 경우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전자 기록을 해도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다 지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이 기록을 봐야 됩니다. 이 증거 기록을 복사를 해서 어떠한 내용이 조사가 됐고 고소인이 무슨 내용을 주장을 했고 검사가 어떤 수사를 했는지 이 증거 기록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변호사 또는 당사자 본인이 이 증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증거 기록을 일일이 한 장씩 복사를 해야 됩니다. 한 장씩. 그러니까 이걸 복사기에 넣고 버튼만 떡 눌러가지고 쭉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장씩 한 장씩 따로 복사를 해야 돼요. 그것도 이걸 못 끄는 상태에서. 못 끄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등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한 권 다 복사를 하려면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 거의 하루 왼종일 등사를 해야 돼요. 실제로 규모가 작거나 직원이 없이 혼자 일하는 변호사분들의 경우는 증거 기록을 전부 다 복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록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야 뭐 하루 왼종일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기록이 뭐 3권, 4권, 5권, 10권짜리다. 그러면은 이걸 다 등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직원이 없으면 이걸 변호사분이 직접 가서 등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제 친구 변호사분한테도 직원이 뭐 다른 데 출장을 가거나 또 다른 사건에 뭐 접수를 하러 가거나 이게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분이 직접 검찰청에 가가지고 증거 목록을 보면서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복사를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거를 즉각 결정을 해가지고 등사를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별을 해가지고 일부만 복사를 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국선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더욱 또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항소심이나 이제 상고심에서 대법원 사건에서 증거 기록을 등사하려고 했을 때 이때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점은 1심이 아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증거 기록 등사를 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께서 또 형사 합의부 재판도 하셨고 영장 담당 판사도 하셨고 제가 직접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도 되어 있고 저희 법인 설립 이후에 이제 수많은 형사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주로 1심에서 사건 결과가 안 좋아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1심에서 안 좋은 결과를 좀 더 좋은 결과로 복구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저희 법인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1심에서 담당했던 예전 기록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그 예전 변호사분이 증거 기록을 제대로 등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수행을 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증거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의뢰인의 말만 재정리해가지고 의뢰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의뢰인의 얘기를 그대로 필터 없이 그냥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을 그냥 재정리해가지고 주장하는 경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사는 나름대로 그 의뢰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토대로 뭔가 불리한 내용의 어떤 유죄 증거를 언급을 하면서 이 증거 기록에 넣어가지고 유죄 입증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제대로 등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말만 듣고 그 의뢰인의 말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물론 그 의뢰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입증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마치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과서 없이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재 없이 학원 수업을 듣는 경우나 마찬가지다. 물론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유죄의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불리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유리한 내용이 어차피 의뢰인분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 기록을 제대로 등사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 준비의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이거를 또 등사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이 다 많기 때문에 저희 법인 같은 경우 다 스캔을 해가지고 전산화를 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조금 나이가 드시고 또 컴퓨터로 보면 이제 글자가 잘 눈에 안 들어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스캔도 하지 않고 이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고, 또 재판에 가보면 이 기록을 또 무슨 뭐 바리바리 또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스캔을 해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이게 뭐 아이패드를 통해 본다든지 노트북을 통해 본다든지 바로바로 뭐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한 5초 내지 10초 내에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따로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판사 입장에서도 컴퓨터로 이걸 스캔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언제 찾아가지고 언제 보고, 재판이 한 달 뒤에 진행이 되고 2달 뒤에 진행되는데 언제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판사가 뭐 컴퓨터도 아닌데. 재판은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 재판 가보시면 많이 느낄 거예요. 한 달, 2달 뒤에 재판길이 잡혀갖고 딱 가봤는데 판사가 예전에 재판됐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느낌을 가지고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 뭐 고소인의 이름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피고인 이름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름이 뭐뭐뭔데 이름을 엉뚱하게 막 얘기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내용이, 사건의 내용이 한 달에 처리해야 될 사건 수가 이제 수십 건, 많게는 뭐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기억을 다 하겠습니까? 메모를 하고 기록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많게는 6개월, 뭐 1년, 또 판사가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검토가 제대로 좀 당사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큼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검사도 공판검사가, 수사검사가 아니고 공판검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기록 내용을 제대로 검토 안 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냥 막연하게 재정리해갖고 맞다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변호사도 내용을 모르고, 판사님은 공소장 1번주의에서 증거기록을 못 본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공판검사야 뭐 어차피 수사를 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들어서 결심이 되고 증거 기록이 넘어가고 재판장님께서 이제 시간을 들이고 꼼꼼하게 내용을 보고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또 증인의 어떤 증언 내용,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어떤 변호 내용을 보면서 혐의 내용이 실제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재판을 처음 시작하고 재판이 처음 진행될 때에는 공소장 1번주의에서 공소장만 보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 기록은 검사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분께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심 재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1심에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 항소심에서 대법원 사건에서 이제 저희 법인이 사건을 담당했을 때 이 증거 기록이 제대로 없었던 상태에서 1심 재판이 됐다는 걸 뒤늦게 확인이 된다면, 피고인이 제대로 법적 조력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는 점이 이제 확인되는 것이죠. 물론 증거 기록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에 선임을 해갖고 제가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의뢰인들에게 증거 기록 자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증거 기록 자체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거 기록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담당 변호사분한테 공소장 및 증거 기록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법원에서 더더욱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거 기록에 대한 검토가 잘못된 경우에는 1심 및 2심의 사실관계에 전제사실이 된 이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기록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 주장하는 그 주장 내용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주장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뭔가 잘못됐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심에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는 유죄가 나왔거나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어쨌든 1심과 2심 결과가 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대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결과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저희가 수임을 해봤는데 1심, 2심 재판 진행 과정을 봤는데 증거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도 저희 법인에 저한테 대법원 사건을 의뢰한 경우를 봤는데, 이제 보면은요, 사선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된 경우는 대법원 사건은 기계적으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국선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이 혐의 사실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 실제로 이게 맞는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의뢰인에게 대한 어떤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피고인에게 어떤 내용 확인도 없이 그냥 상고유서를 본인이 써서 의뢰인분한테 직접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제출한 경우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이러면 뭐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장이 됐는지, 물론 뭐 국선 변호사분께서도 뭐 굳이 불리한 주장을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의뢰인분한테 자기의 인생이 걸려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그 서류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안 받고 어떤 내용이 제출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출된 경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증거 기록의 확보가 형사재판 준비에 있어서는 기본적 전제고,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고 제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증거 기록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1심 재판에 임하셔야 됩니다. 지금 원래는 제가 이제 준비된 내용이 더 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요번 그 설명 내용은 두 편으로 나눠서 뒤에 후속 유튜브 영상으로 재정리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것과 연이어지는 영상까지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의뢰인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그 1심에서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된 경우 항소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하나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원칙은,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가 드리는 입장에서는 상담비를 받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설명 정도는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조금 다른 변호사가 하는 내용이 맞는지 뭐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뭐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고 본인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한 분한테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호사분에게 어떤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하신 다음에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변호사분을, 왜냐하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비용을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검토를 한다든지 기록이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이제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검토 비용을, 자문 비용을 저희가 청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제가 처리한 수많은 사건을 기준 삼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뭐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